여기 저 취소와 관련해서 민법상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까 세 가지 경우가 있었고,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고, 차구한 의사합의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사기 강박인 의사합의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이 무효사유고, 그럼 취소는 이제 무효하고 달리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야지 당해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누가 취소를 하는가, 여기서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는데 무효하고 달리 특정인만의 취소를 하니까, 그럼 먼저 제한능력자 법률에는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제한능력자 본인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고, 가비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피성년 후견이 피한정 후견이다. 토지에 대해서 단독으로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 자신도 이 계약을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차고나 사기강박에서 의사합의한 경우는 상대방의 사기강박에서 갑이 토지 매매했다, 사기강박에서 의사합의한 자가 취소를 하고, 갑이 차고에서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차고에서 의사합의한 자가 취소권자가 되고 상대방 등은 취소 못한단 말이야. 요게 흔히 말하는 고유 취소권자 거래요. 제한능력자 법률은 제한능력자가 직접 취소하고, 차구한 의사합의나 사기강박 의사합의는 차고나 사기강박에서 의사합의한 자가 취소한다고 말이야. 상대방 취소 못하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이자들의 대리인들도 취소권자가 되는데, 여기다 제한능력자 경우하고 요 경우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먼저 제한능력자 경우는 능력 보충 기간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건데, 미성년자 같으면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 그러면 이 법정 대리인들도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계약 체결했을 때 제한능력자 본인만 취소한 게 아니라 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있으면 이 법정 대리인도 취소를 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차고사기 강박의 경우에 임의 대리인들,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걸 가르쳐 줬어요. 지금 갑이 본인이고 토지 소유자,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었다. 그래서 갑대리인 의뢰에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병하고 매매를 했다. 그럼 116조 1항에 의해서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를 표준으로 판단하니까 이 병이 상대방이 아무리 본인을 1000만 번 사기강박하더라도 대리행위란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사기강박 이후로 요걸 취소를 못한단 말이야. 따라서 누가 사기강박 당해야 되느냐, 의사결정을 한 대리인이 직접 사기강박 당해야지 이자의 사기강박 이후로 이걸 취소한다고 아까 가르쳐 줬는데, 그럼 취소권은 누가 가느냐, 모든 권리의무는 본에게 기속이 되니까 취소권도 본인이 갖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본인이 취소를 하는 거, 사기강박은 내가 당해야 되지만 취소는 얘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자기가 취소를 하고자 하면 뭐가 필요하냐, 얘는 아까 법정 대리인처럼 고유 취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이 직접 취소를 하면 본인으로부터 당신이 직접 이 대리행위 계약을 취소도 좋다, 취소도 좋다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어야지 임의 대리인은 비로소 취소하는 것이지, 본인으로부터 취소도 좋다는 대리권의 수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대리인이 취소는 못하는 거라고 말이야. 따라 이제 법정 대리인하고 임의 대리인의 차이는 뭐냐, 법정 대리인은 이런 제한 능력자로부터 당신이 직접 취소 좋다, 이런 대리권의 수요가 없더라도 고유 취소권자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취소권자니까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으로부터 취소 좋다는 대리권의 수요가 있어야지 취소하는 거니까 법정 대리인하고 차이가 좀 있다 말이야.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은 이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 취소권을 취소하는 거지만,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은 본인을 대리해서 취소하는 거다. 그 차이를 이해를 잘하라, 그 이야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자들이 이제 대리인 이외에 그 다음에 승계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법공부하다 보면 지겹도록 이게 나오는데 특정 승계인이 있고 책에 보면 포괄 승계인이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성을 배우니까 특정 승계인은 매수인 같은 사람 말하고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 같은 사람 말이요. 나도 자세히 배우지만 그러면 이런 걸 말한다 그 말이요. 예를 들어서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 말이요. 지금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요. 이 갑이 매수인을 거꾸로 기망을 했어요. 또는 공갈 협박해서 내 건물 안 사면 죽이겠다.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서 매수인이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사기항박 당한 자가 이제 매수인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취소권자고 얘는 취소를 못할 건데 그럼 이 당사자에 있어서는 얘가 바로 취소하면 돼요. 취소한 다음에 건물 가져가고 내가 지불한 매매대금 반해달라 하고 끝내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이자가 이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다 보니까 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이 건물을 매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얘가 취소를 하면 되겠지만 얘가 취소하지 않은 경우는 이 건물을 매수한 이 매수인이 흔히 말하는 특정 승계인으로서 취소할 수도 있다 그 말. 물론 얘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대신 취소하면 되고 그 상속인을 포괄 승계인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을 직접 매수한 매수인 특정 승계인이나 또는 취소권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 같은 사람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다시 정리정돈.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누구라도 무효를 조정할 수 있지만 취소는 취소를 해야지 무효로 돌리니까 누가 취소해야 됩니까? 취소를 꼭 해야지 법적인 의미가 생기니까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다. 요걸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과 관련해서 우측에 71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거기 지금 법률이라는 상대방 을 이렇게 놓고 갑을 해놓고 동그라미 1번에 A 부동산 매매 플러스 자전거 인도했는데 이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다. 막 두드려 베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부동산 매매면 부동산 매매지 거기에 또 플러스 자전거 인도가 또 뭐가 나오냐고 말이게. 그 다음 매매대금 매수는 50만 원 그러니까 아마 얘는 자전거 50만 원짜리 매매한다 이 예를 들고 싶은 건 것 같은데 그 매매대금 50만 원 한 거 보니까 따라서 A 부동산 매매를 삭제하든가 이 상태가 엉터리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니까 취소는 누구한테 합니까? 이게 이제 사례 문제 등으로도 기초로 하도 물어보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 갑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가 토지에 대해서 단독으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등기가 이전이 됐다. 다시 얘가 이 토지를 무에게 계속 전전양도를 해서 현재 얘가 등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 제한 능력자가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법정대로 취소할 수 있고 누구에게 취소를 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 것이 취소 상대방이에요. 을에게 합니까? 병에게 합니까? 정에게 합니까? 현 등기명에 무에게 합니까? 이야기인데 원리는 딱 정해졌어요. 취소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취소를 한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갑이 단독으로 을하고 매매를 했으니까 을과 체결한 이 매매계약을 지금 취소를 하고자 한단 말이야. 요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말이야. 이것을 상대방은 을이니까 얘한테 취소를 하는 것이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 요 매매를 취소하고자 하니까 요 계약처럼 을하고 매매를 했으니까 얘한테 취소를 하는 것이지 현 등기명인 얘한테 취소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만약에 얘네들한테 취소하겠다고 하면 얘가 취소하겠다고 하면 자 현 등기명인 무에게 취소하겠다 하면 얘가 눈이 동그라면서 물어본단 말이야. 니하고 나하고 뭐 했길래 뭐를 취소하는데
취소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이 법률행위가 있어야 될 게. 그 법률행위, 계약을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A하고는 무슨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A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 요 의뢰에게 취소한다. 요 이야기야. 요것만 딱 골라내서 A한테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3자 병이 있을 때 취소한 것을 가지고 A한테 대항할 수 있는가 요걸 따지는데 제한 능력 의리로 취소한 경우는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가 안 된다는 것. 따라서 요 취소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의 취소는 하되 이런 제3자들 취소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제3자에 대해서는 취소한 것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가 요걸 검토를 한다는 것. 따라서 얘만 딱 골라내면 돼. 나머지는 자세한 건 뒤에서 배우니까. 따라서 거기에 동그라미 부분에 취소 상대방은 그 위에 뭐 A 부동산 매매 뿌려 자전거 인도하는데 그걸 또 열심히 쳐다보고 이게 뭔 소릴까 또 하지 말고 그 의미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A 부동산 매매를 지우든가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런 이야기니까 요 취소하는 법 상대방 A한테 취소한다 이런 의미니까 그런 시각에서 이해하면 되고 그 밑에 사례는 모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친 3번에 취소권의 행사기간 이거를 제척기간 거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효하고 달리 취소를 해야지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다 보니까 아무 때나 취소도 되는가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그건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그래야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수 있고 상대방도 보호가 되니까 그래서 제척기간을 둔다. 그것만 염두 두고 취소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함정을 많이 내는다. 취소는 흔히 말하는 소급요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취소라면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니까 요 뒷구절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가를 닫고 소급요 지겹도록 시험에서 본다 말이야. 민법의 기초고 아까 앞에서 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소급요가 뭐인지 한자 뜻풀 하면서 연구 잘할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당이득 판에서 동그라미 니은번에 제한능력자 특즉 제한능력자를 부호하기 위해서 제한능력자는 현존 이익이 현존 한도선 반하면 된다. 그 밑에 50만원 받아서 이 50만원 이제 저 위에 사례에서 자전거 매매를 해서 50만원 매매했던 그 예를 지금 제일 밑에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그 제일 위에 A 부동산 매매 요걸 빼라 그 이야기인 거고 50만원 받아 30만원을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낭비를 했다. 현재 가지고는 20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보호를 해서 50만원이 아니라 써버린 거는 빼고 현재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만 돌려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제한능력자 할 때 간단히 가르쳐 줬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우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만 점검하고 넘기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조건과 기한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총칙의 마지막인데 첫날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이 있고 이 총칙을 두고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이건 항상 염두 두고 공부하시라. 그래야지 어떤 게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내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은 물권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나오는데 물권 우리 시험 여기까지 들어가고 친족상속은 시험에서 쳐야 되고 여기 물권법이나 채권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기본으로를 추출해서 총칙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총칙에서 배운 법의 기본 원리가 여기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따라 이거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런데 이제 조건 기한이 총칙의 마지막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틀을 딱 잡았단 말이야. 법률행위에 오인돼서 법률효과 발생이 된다. 그 대신 이제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법률행위에 관한 효력요건이 끝난 다음에 대리제도가 나왔다. 대리가 이제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민법에 대한 기초는 닦은 건데 끝난 다음에는 무효 취소가 나왔다. 왜 그러느냐?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은 무효지만 취소사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끝난 다음에 민법전 총칙 마지막에 뭐가 나왔느냐? 조건 기한이 나와 있다 그 말이요. 그럼 이제 조건이나 기한은 이런 걸 말하는데 장래 도래할 것이 이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그걸 조건이라 그러고 도래할 것이 이제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그걸 기한 그럴 건데 갑이 을에게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그럼 합격할지 중개사 시험 합격할지 안 할지는 장래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이런 거는 조건 그라고 갑이 을에게 나의 부가 사망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그러면 사망하면 요거는 이제 문구서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구별한 게 아니고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을 의존하면 기한인데 사람은 누군 한 번쯤 사망해요. 따라서 갑의 아버지도 언젠가는 사망하기 때문에 요건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이런 게 기한. 다만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이런 거를 불확정 기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조건 기한을 이렇게 구별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고 왜 우리 민법전에는 마지막에 조건 기한을 두고 있는가? 그 이유를 깨우쳐라고 말이야.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두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뭘 전제하고서 민법 공부를 했냐 그러면 이걸 전제하고서 민법 공부를 했어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법률행위가 오해되어서 법률가 발생이 된다. 대리하기 전 여기까지는 법률하는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 함으로써 권리물을 발생을 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 끝난 다음에 이제 대리가 나온 것은 그 당사자가 바쁘거나 일치는 게 안 되면 대리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권리물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제 대리 공부를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뭘 전제를 했느냐?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각과 을이 건물 매매를 했다. 이렇게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법률행위가 성립된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바로 발생이 된다. 이걸 전제하고서 민법 공부를 했다고 말이야. 계약 성립. 그럼 바로 권리의무가 생기는 거렇게. 이걸 전제하고서 지금까지 민법 공부를 했다는 거렇게. 그런데 조건부 법률행 같은 걸 생각을 해보는 거. 갑이 건물을 그냥 증여한 게 아니고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계약이 증여라 그랬죠. 증여한 게 아니고 보통 경우는 증여계약 체결하면 바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렇게. 근데 이제 얘가 중개사 공부를 하도 뺀질거리고 공부를 안 하니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조건을 붙여놨단 말이야.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계약은 성립은 됐지만 증여계약은 성립은 됐지만 바로 증여 효력이 발생하지는 아니할까라고 말이야. 증여계약은 성립됐지만 건물을 얘가 얘한테 바로 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야. 언제 주느냐? 종료중개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그랬으니까 합격하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증여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라고 말이야. 이런 게 조건부 법률행위야. 계약은 이미 성립은 됐지만 따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법률행위가 성립되면 바로 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걸 전제하고서 민법 공부를 했는데 사적 자치원칙에 따라서 민법의 최고 원리가 사적 자치원칙. 이 사적 자치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행위.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가 옹이되어서 대부분 법률효과가 생기고 이걸 앞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집중 가르쳐 들어서. 그러면 왜 이게 끝난 동안 대리가 나오냐? 유시간편이면 대리가 사적 자체를 확장하거나 보충이나 사회적 작용을 하니까 이 대리제도는 법률행위에 사용이 되니까 법률행위 끝난 다음에 대리가 나온다. 이렇게 유시간편을 빌어서 이야기한다고 앞에서 가르쳐 줬고 사적 자치원칙이 민법에 지겹도록 나오니까 점검을 하고 또 내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사적 자치원칙이 또 나온다고 말이야. 이 사적 자치원칙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성립과 또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 게 아니라 당사자가 조건이나 기한 등을 붙여서 효력이 바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거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 말은. 사적 자초 원칙에 입각해서 사람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법률과 행색이 나올 수 있으니까 누가 간섭하면 안 되니까 내가 바로 건물 주든 얘가 시험에 합격하면 주도록 하든 그건 내 자유지 않냐 그 말은. 왜냐 사적 자초 원칙에 입각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 법률행위 하는 것도 당사자의 자유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사적 자초에 따라서 허용이 되니까 법률행위에 관한 바꿔 말하면 민법의 기본 원리가 다 끝난 다음에 보너스 개념에서 요걸 민법전에 넣어놨다 그 말이야. 이런 것도 당사자의 마음이다. 지 마음이다 그 이야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건 기한이 나온 건데 여기서도 한 가지를 특히 인용하라고 책에 잡을 때 앞전에 2주 전에 이런 말을 내가 가르쳐줬어요. 눈치만 빨라도 민법은 5점은 먹고 들어간다고. 특히 객관식 시험은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했다고 말이야. 우리가 시간 중에 뭐 배우느냐 이런 거 배운다고 그랬어요. 어떤 계약공약 발생이 됐을 때 진짜로 입문 단계 책에 잘 잡으세요. 이게 엉망진창이 되면 점수 따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이야. 제가 하는 말을 정말로 유념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약공약 발생해서 이게 유효냐 안 보면 이거 하나 배우는 게 민법 공부 전부라고 내가 누누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틀을 보면 유효냐 뭐냐 판단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냐 성립이 전제가 돼야 돼. 따라서 뭐를 지적을 해줬느냐 2주 전부터 책에 시험 문제 또 제가 칠판에 예를 들어두고 가끔가다 한 번씩 내가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이 법률행위 성립됐습니까? 이렇게. 물론 성립되냐고 물어보면 당사자협의 목적 갖춘 확인하라 그랬는데 무조건하고 제가 물어보면 성립됐다고 대답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우리는 성립한 거를 전제로 해서 효력요건 갖췄냐 유효 못 갖췄 무효냐 못 갖췄다 무효냐 이걸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조건부 법률행위도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말이야. 이것도 네가 중요시험 합격하면 아파트한테 공짜로 줘마 증여마 계약 증여 계약이 성립이 됐는가 이걸 이제 기초로 집중 물어보는데 또 똑같이 대답하면 돼요. 성립은 됐고 대신 아직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증여 효력의 발생이 안 될 뿐이라 그 말이게. 따라서 조건부 법률행위는 기한도 마찬가지고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에 관한 문제다. 이걸 명확하게 껴주나 말. 바꿔 말하면 여기에 성립 요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효력 요건에 관한 문제란 말이야.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증여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앞에서 안 배웠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뭘 배웠느냐.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성립 요건,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효력 요건, 흔히 말하는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을 배운 거야. 근데 이거는 이 조건의 성취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만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 요건이라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또 배우면 하도 이런 거는 물어보니까 특별 효력 요건 이를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만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 요건이다 해서 따라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도 두드려 외워가지고 날마다 틀린 사람이 푸지기소인데 그 보면 엄청 답답해지는 거야. 옆에 쳐다보면 우리가 막 숨이 막히려고 그러고 왜 저렇게 공부를 할까. 이미 법률행위 성립됐고 조건이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요거는 조건의 성취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 이미 성립은 돼 있고 우리 성립한 걸 전제로 법 공부해요 지금. 그 대신 조건부 법률행위만 특별히 요구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적 효력 요건이 아니라 특별 효력 요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살펴봐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머릿속에 딱 철근 콩쿠르를 또 박을 것. 이것도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이 돼 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어서 조건의 종류 중에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은 미리 감을 좀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구분해? 책에도 좀 제일 밑에 왼쪽에 박스에 지금 정지 조건, 현재 조건 가로 1번에 써놨는데 거기 지금 조건 성취 시험에 합격 지 맘대로 막 예의 들어놓고 들어간다. 제일 밑에 보세요. 정지 조건 있는 법률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경우를 정지조건 그래요. 거꾸로 해제 조건은 우측에 조건이 성취돼서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형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를 해제 조건 요로 이야기해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이 되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를 해제 조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예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 시험에 합격하면 3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주겠다. 합격하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가용환도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럼 조건이 성취되면 시험에 합격이라는 증여 효력의 경우는 발생이 되지 않냐고 말이야. 시험에 합격하면 증여 효력의 발생, 자동차를 주는 효력이 발생되니까 이런 거는 정지 조건. 우측에 제일 밑에 예를 보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월 생활비 지급하겠다. 100만 원 지급하겠다. 열심히 공부하라. 네가 생활비 벌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붙여놨을 건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번역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번역하면 이런 이야기니까 합격할 때까지 매달 100만 원 주겠다. 그 말은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그 이야기니까 합격하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생활비 주는 게 아니라 생활비 지급 효력이 소멸, 스톱이 되니까 이런 거는 해제 조건이라 그 이야기예요. 번역을 하면. 따라서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이 되는가, 성취될 때 효력이 소멸되는가, 요 뒷꼴랑 발생되냐 소멸되냐에 따라 정지 해제 조건 구별하는데 이것도 한 1분만 예에 들어주면 금방 깨우친 사람 있는 반면에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이걸 못 깨우쳐가지고 헤맨 사람도 무지하게 많은다. 이런 것도 보면은 엄청 답답해져. 이 기초부터가 지금 안 되니까 그 다음 거에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집에 가서 연구 잘하 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조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이 되냐 또는 소멸이 되냐 여기에 따라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여기 명칭 붙인 이유도 있는데 그 나중에 배우기를 하고. 그 다음 뒤로 쭉 넘겨서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의 기본 틀이라고 말이에요. 마지막에 조건 기한은 이놈의 사적 다시 하게요. 사적 자존적 연구 잘하고 모든 것이 사적 자존적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구 잘하면 사적 자존적하고 다 관련이 있으니까 마지막 이 사적 자존적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되자마자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장래에 도래할 것이 효력 발생이나 효력 소멸을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 조건에 의존하거나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의 효력 소멸을 의존케 하는 것도 사적 자존적에 따라서 당사자 자유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놈의 사적 자존적 때문에 튀어나오는 것이 조건 기한. 요거 연구 잘하라고 말이에요. 4시간만 가르쳐 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여기까지가 민법의 기본이니까 기초민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틀을 확실히 잡아놓고 여기서 또 출발해서 민법은 크게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세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1118개 조문이 여기서 딱 출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체는 자연인 법인이 있다. 객체는 대표적으로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범위 안 들어가나 주체에서 특히 자연인을 권리 이상 행위 능력은 목숨 걸고 깨우치고 물건도 목숨 걸고 깨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범위 들어간 것은 권리 변동이고 이 권리 변동 중에서도 대부분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약과 어떤 법률행위 원인에 대해서 권리변동을 하니까 권리변동 원인으로서 핵심은 법률행위다. 그러면 왜 일면식 없는 사람에 있어서는 법률행위가 권리변동 원인이 되냐? 이게 사적자존 실현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줄기 딱 잡고 주체, 객체, 변동 쫙 하고 그 대신 이제 법률행위 원인이 돼서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성립과 그런 요건 갖춘다. 1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게 기본 틀이요. 그 다음에 저 본인이 이렇게 가기 어려우면 남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대리가 나온다. 이렇게 순서 딱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물권법으로 넘어가면 우리 민법에 보면은 물권의 종류가 이제 총 8종류가 규정이 되었는데 요게 이제 크게 본권하고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가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 점유권 둘로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본권도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면서 완전한 물권인 소유권하고 소유권 행사를 일시로 제한한 따라서 쓸 필요도 없고 책에다 있으니까 제한물권 구별하고 이 제한물권의 경우에도 다시 이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둘로 구별이 되는데 여기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사용 수익의 뒷고랑 따라 용익물권 고라니까 나무 부동산을 빌려 쓰는 물권을 용익물권 고래요. 여기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나 채권담보로서 설정이 되는 물권이라 해서 담보물권 고라는데 여기 이제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세 종류가 있고 그래서 총 6개다가 소유권 7개, 점유권 8개 요게 이제 우리 물권법에 규정이 되는 물권의 종류 8개 있던데 요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다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제외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질권만 우리 시험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부동산 물권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객체로서 성립될 수 있는 물권들이야. 여기 소유권이 이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객체를 비교했을 때 불문하고 점유권도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여기 이제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해서 물권이야. 객체는 전부 부동산이야 돼요. 그 중에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부동산 중에서 토지만이 객체가 되고 전세권은 이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전세권의 객체가 되고 같은 부동산 중에서 요게 추가되고 지금 외울 필요 없어. 나중에 저절로 다 알게 돼 있어. 여기 유치권은 이제 동산, 부동산, 어음수표 같은 유가증권이 다 객체가 되고 질권은 이제 동산하고 권리질권에서 권리가 객체가 되고 저당권은 우리 민법을 기준으로 하면 물건 중에서는 부동산하고 권리 중에서는 지상권하고 나중에 다 배워요. 민법 시간에 등기법 시간에 전세권이 객체가 되고 기타 특별법에서 객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가만히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부동산을 객체로서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 그러는데 질권만 부동산을 객체로서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부동산이었죠. 따라서 이 질권은 동산을 객체로 성립되니까 중개 업무가 아무 상관이 없고 이런 거는 모른다 해서 중개업원한테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시험에서 제외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뭐를 좀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물권법에 대한 기본 원리까지는 여러분이 최소한도로 마스터를 좀 해놔야 되는데 나중에 1월달 가면 등기법을 또 배워야 되는데 물권법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은 등기법 공부할 때 완전히 헤맨다는 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등기법 선생들이 법 전공자면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법 전공자가 아닌 사람은 이게 또 개발 세발한단 말이야. 민법 물권법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 따라서 물권법 시간에 기본을 좀 미리 닦아놓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이 물권이라는 권리는 이제 어떤 권리를 말하냐 그러면은 물건을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물권법 해가지고 물권에 의해서 75페이지 제일 밑에 2번 고치고
물권과 청구권 그런다. 청구권이나 채권. 물권과 그 채권의 차이를 써놓은 건데 이따가 지금 이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물권과 청구권이나 물권과 채권. 거기에 이제 물권의 그 개념이 있었는데 다 무시해도 상관없고 도표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니까 설명하는 걸 잘 들어간 거예요. 물권이죠. 물건을 건이 이제 개념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물건을 직접 더 나아가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여기 물권은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때 요 배타적이란 말인데 요게 좀 낯서는 용어인데 요거는 이제 독점에서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한다. 요거를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민법 총칙이 딱 끝난 다음에 우리 법전에 순서가 이제 물권법, 물건에 관한 법이 나왔는데 이 물권법을 이해하려면 물권의 특질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특질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작업을 좀 할 게 있다고 말이야. 이 물권에 관한 권리,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소유권을 비롯한 이런 물권이 왜 우리 사회에 나오게 됐는가, 필요한가, 요걸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죠. 배타라는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물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깨우쳐두니까 극단적으로 이 몇 마디만 가르쳐주면 똑똑한 수강생 혼자 공부해도 돼요. 물권법은 물권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오게 됐구나.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물권법 공부를 하면 아주 쉬워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물권한 권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런 거라면 왜 이런 권리가 법에서 나오게 됐는가 그 이유라고 말이요. 사람이 이제 생존해 나가려면은 묵고 살아야 된단 말. 그래서 이런 걸 이쁜 말로 표현해서 인간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계 물자를 지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리 이야기를 해요. 물건이 필요하다 그 말. 쌀도 있고 집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진다 말이요. 인간의 생존에는 외계 물자를 지배하는 게 필요한데 이 물자 공급량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무제한이 아니라 한정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우리가 또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시되는 부동산 같은 거 떠올려봐라 말이야. 결혼 첫 번째 시간에 배웠다시피 부동산은 이 부증성이 특징이라. 이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결혼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파생된다고 해서 죽어라고 공부를 할 건데 부증성. 쉽게 부동산은 공급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야. 지금 이제 편의상 사람은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각각 필요로 하는 물건이 세 개가 공급이 되면 싸움할 일도 없고 도대체가 경제학이든 법학이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각각 필요한 물건 다 가졌으니까 뭐 싸울 일도 없고 그러고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유한하다. 공급량이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사람은 세 사람인데 얘네들이 필요한 물건은 한 개만 공급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라.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개의 물건을 필요로 한 사람은 세 사람이다. 공급량은 한 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말이야.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전 투구 현상, 쌈박질이 벌어질 거라고 말이야.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버린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만약에 경제학 같으면 이 한 개의 물건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런 거나 한가하게 연구하고 있겠지만 법학의 기능 중 하나는 사회 질서나 사회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법의 기능 중 하나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우는가 이 사이에 요걸 찾아서 치고받고 하다 보면 사회 공동체가 깨져본다 그 말이야.
이걸 깨지지 않도록 사회평화나 사회질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능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한간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말이야. 어차피 물건은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걸 필요로 한 사람은 세 사람이고 이걸 방치할 수는 없고, 그러면 방법이 뭐냐? 사회질서나 사회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이 한 개의 물건을 특정인의 전속적 지배에 맡기자 그 말이야. 못 알아들으면 너 혼자만의 전속 독점해서 이걸 차지하라 그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가 독점해서 이 한 개의 물건을 차지하는 것을 권리로서 보호를 해줘야지 다른 놈들이 이걸 눈독을 안 들이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네가 독점해서 이걸 차지해라. 그게 여기 나오는 누구나 다 아는 소유권이라 물건이라고 말이야. 그다음 네가 혼자서 독점을 차지해라. 이걸 소유권이라는 물건으로서 얘한테 인정을 해주고, 얘가 소유하고 있는 이 권리, 이 물건을 소유하는 이 권리를 다른 놈들은 침범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라. 이렇게 해결하면 사회질서가 유지가 될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소유권과 같은 물건이라고 말이야. 해서 물건의 개념 중에 요 베타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단 말이야. 당신만이 이 한 개 물건을 베타적으로 지배하라. 독점해서 차지하라 그 말이야. 그러나 그거를 권리로서 보호를 해주자. 그래 나오게 된 것이 대표적으로 소유권이고, 이 소유권 같은 권리가 물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을 다른 애들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자 그 말이야. 그러면 사회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야.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소유권과 같은 물권들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물권의 개념에는 요 베타적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소시적 사회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런 것으로부터 모든 학문 발전이 이루어지고 권리들도 나오게 된다고 말할게. 소시적에 다 배운 이야기들이니까 이걸 위험도 두고 물권법 공부하라 말. 공급량에는 한정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경제학도 나오고 법학도 나오는데, 법학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물권이다. 이 배경을 항상 이해하면서 공부하라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왜 베타적인 나오고 물권의 권리가 이 사회에 필요하게 됐는가 이해했으면, 뭐냐면 물권의 이러한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더 비교를 좀 해야 된다고 말이야. 앞으로 시간 중에 이미 또 앞에서 한번 나와서 내가 가르쳐 줬지만 첫 주에 이 물권하고 비스무리한 권리가 채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도 물권법도 있고 그 이어서 채권법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다 같이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이제 물권의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재산권인 채권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물권의 특질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채권의 이제 개념은 첫 주에 이미 가르쳐 줬지만 머릿속에 채권 그러니까 돈 빌려준 것만 떠올려가지고는 민법 공부 뭐 한다고 첫 주에 이미 내가 주제시켜 줬단 말이야. 그래서 채권은 다시 한번 기억을 더 잘 보면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 그래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좀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을 옛날 시험에는 이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도 기초문제로 많이 물어봤지만 요즘 시험은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출제를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권의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권법에서 뭘 배우고자 하는가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 시험 출제를 떠나서 먼저 이제 물권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떠올리냐 그러면은 아직 이런 권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떠올릴 필요는 없고, 그래도 누구나 잘 아는 것이 소유권이니까 물권 그러면 일단 소유권 누구나 아니까 떠올리고, 그 다음에 채권 그러면은 첫 주에 가르친 것처럼 이런 것도 물론 채권은 채권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금전 채권 같은 거. 가별에게 1,000만 원 빌려줬다. 민법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도 얘가 채권자고 빌려 쓴 애가 채무자고 이런 게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맞아요. 그럼 다만 이거는 이제 채권 중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되는 금전의 지급을 예고한 채권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금전 채권 거래 이렇게. 근데 우리가 물권법 등을 또 민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전 채권만 알아갖고는 어림 반푼의 지도 없다는 것. 따라 지금부터 뭐를 떠올려야 되느냐. 이런 걸 떠올리라고 말이야. 이중매매 할 때도 가르쳐 줬다시피 임대차 같은 경우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임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 있게 해줄 의무 부담하고 빌려줄 의무 부담한단 말이야. 거꾸로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니까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반대의 권리를 각각 상대방이 가질 건데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임대인은 차임, 지급, 청구권을 갖게 될 건데 반대의 권리를 가지니까 이때 임차인이 갖는 목적물을 사용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특정인 의뢰, 특정인 값에 대해서 사용 수익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이런 게 대표로 채권이고 이걸 이제 학자들은 줄여서 목적물의 상수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요 임차권이 현행 민법상 채권이다. 이게 이제 시험에도 출제될 만큼 임차권은 채권이다 하는 말이에요. 채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요걸 일단 딱 떠올리고 요 임차권을 대신 이제 임대는 반대 의무를 부담돼. 요 의무가 곧 이코로 채무에 해당이 될 것이고 거꾸로 임대인이 갖는 차임지급 조건 이것도 당연히 채권에 해당이 될 것이고 임대인 갑이 임차인을 특정인 을에게 차임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이것도 채권이고 거꾸로 임차인은 차임지급 의무 이게 동시에 채무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채권자고 임대인이 채무자지만 차임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판단할 줄 알아야지 민법 공부 된다고 첫 주에 가르쳐 줬단 말이야. 차임 지급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거꾸로 차임 지급과 관련해서 채무자고 임대인이 채권자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권리 의무 동시에 여기서는 채권 채무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민법선에 배우는 요 채권 채무는 주로 요런 이제 계약 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요런 채권 채무들. 특히 이 경우에 임차인이나 임차권 이런 거는 돈 달라는 채권이 아니고 금전 채권 이런 거죠. 이 목적물을 사용시켜달라고 청구를 걸리니까 금전 채권이 아닌 이런 채권들도 엄청 많고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판단할 줄 알아야지 민법 공부가 된다. 첫 주에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거두절미하고 물권 그러면 아직은 이거 안 배웠으니까 소유권 하니까 소유권 딱 떠올리고 채권 그러면 돈 빌려준 거 떠올리고 있으면 민법 공부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니까 임차권 이걸 떠올리고 채권 그러면 금전채권 떠올리지 말고 이런 임차권 같은 채권을 떠올리라 그 말 이렇게 채권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제 양자를 비교해서 물권의 특질을 좀 정리 정돈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요. 근데 이에 비해서 채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이 말은 풀면은 타인의 동의나 협력이 없이도 물건을 지배하는 걸 직접 지배한다 그래. 예를 들어서 갑이 휴대폰 소유자다. 소유권은 물건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은. 그러면
갑이 자기 소유물인 휴대폰을 지배하는데 사용한 데서 다른 사람 뭐 동의 얻을 필요가 있냐? 얻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배한다. 그런 이야기요. 그 대신 채권은 물건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데 요거는 이제 이거하고 반대로 채권은 타인의 동의나 협력을 얻어야지 물건을 지배한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로. 왜 그러느냐? 여기 지금 개념에서 알 수 없대. 채권은 특정인의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은 전형적인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이 건물을 지배해서 사용을 하려면은 이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 반대로 사용수기를 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 쪽에서 이 채무를 이행을 해야죠. 바꿔 말해 이 채무를 이행을 해서 목적물 등을 인도를 해줘야지 비로소 임차는 이 건물을 지배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임차권 또는 채권은 물건을 지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가 좀 협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 채무자가 요 임대차를 같으면 채무를 이행, 목적물을 인도를 해줘야지 이자 협력을 얻어서 얘가 비로소 건물을 지배한다.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그 상대방 특정인이 협조를 좀 해줘야지 목적물을 비로소 지배한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요 임차권 갖는 거 가지고 이해를 해놓으면 되고 따라서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타인의 동의나 협력이 없이. 그래서 채권은 타인의 동의나 협력을 얻어야지 물건을 지배하니까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채무자 이렇게 협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 청구하니까 그 상대방 채무자가 그 행위를 해줘야 돼요. 협조를 해줘야지 상대방 채권자가 물건을 지배합니다. 이런 스토리예요. 따라서 첫 번째 차에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물권은 물건을 이제 배타로 지배하는 권리다. 아까 배경에서 얘기할 수 있다시피 이러한 배경에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독점에서 지배를 한다는 거. 해서 물권의 경우에 나오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저번에 프린트물에서도 이 말이 나왔는데 나중에 물권법 가서 배웁니다. 그러고 안 가르쳐 그냥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물권법의 기본 원칙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물권은 물건을 독점에서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물건은 지금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갑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한계 물건을 독점에서 지배를 못하는 거 이렇게. 따라서 독점에서 지배하려면 논리적으로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만이 소유권 같으면 하나의 소유권만이 성립이 돼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야지 갑이란 사람만이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점에서 지배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배타적인 권리 특성상 물권의 경우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하는 원칙입니다. 이런 거를 일물 일권주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권이 이제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물어볼 때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물권의 경우는 안 그런다 그 말이에요. 물권의 경우는 이거하고 반대로 비배타적인 권리다. 이거하고 반대로 아니 저 채권의 경우는 물권 반대로 비배타적인 권리다. 요리 이야기를 하니까 요거하고 반대로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도 수개의 채권이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도 잠깐 예를 들어좀 이중매매 같은 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갑이 건물 소유자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아직 등기전 안 해줬어요.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수인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게 되고 이건 채권이겠죠. 얘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이나 특정 행위를 청구하니까 물론 이것도 금전 채권 아니고 채권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등기 전후지 않은 걸 기다려서 갑이 병하고 다시 이 건물에 대해서 이중 매매를 했고 아직 제2 매수인에 대해서도
제1매수인, 제2매수인 등기전을 아직 안 해줬다. 그러면 제2매수인도 똑같은 소유권 이전 조건하는 채권만 갖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을도 소유권의 조건한 채권 갖고 병도 소유권의 조건한 채권을 가지니까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채권이, 수개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비배타적인 권리 그랬고요. 이 경우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채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인정이 안 돼요. 바꿔 말하면 제1매수는 을의 채권이 먼저 성립한다 그래서 제2매수는 병의 채권보다 이게 더 우선하고 따라서 얘가 항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고 이런 법칙은 없다 그 말은. 채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전 받으면 원칙적으로 얘가 먼저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는 거렇게. 이게 채권이야. 그럼 채권은 왜 비배타적인 권리로서 동일한 물건에서 여러 개의 채권의 동시에 성립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 물권의 경우는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렇게. 근데 채권의 경우는 특정인에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만 하는 거렇게. 얘한테 건물에다 소유권 넘겨주세요 이렇게 요구만 하는 거지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만약에 물권처럼 물건을 직접 지배하면 지배하는 놈은 한 놈만 있어야지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 가백에 이 경우에 이렇게 해달라고 전라되기 때문에 전라되는 애들은 여러 놈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말이야. 이걸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니까 채권은. 요구하고 전라되는 애는 여러 명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권은 물건을 직접 떠나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데 채권은 그 반대로 물건을 간접적으로 더 나아가서 비배타적으로 바꿔 말하면 한 개 물건에서도 여러 개 채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양자 기본 차이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남아있다고 말이야. 그게 이제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절대권이다. 채권은 상대권이다. 이게 앞으로 물권법을 갖고 놀려면은 요걸 이제 갖고 놀아야 되는데 이 절대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없는 권리를 절대권이라고 상대권은 여기 개념이 있었다시피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글자 그대로 상대권 거래요. 그럼 왜 물권은 절대권이 되는가? 이건 논리학적인 문제예요. 필연적으로. 왜냐? 물권은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는 권리예요. 아까 물권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가르쳐줬어요. 물건은 지금 한 개밖에 없다. 이걸 필요로 한 사람은 세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당신만이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를 해라.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물권에 대한 권리다. 소유권 같은 물권이 나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가 독점해서 지배하는 이 권리를 소유권 같은 물건을 당신들은 침범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물권에 대한 권리라고 말할게. 그러면 논리학적으로 얘가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고 그걸 권리로서 인정해주고 그게 물권이고 그 권리 얘네들이 침범하지 않고 존중을 해주려면 역으로 이 가변한 사람이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야. 내가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침범하지 말거라. 이걸 다른 놈한테 주장할 수 있어야지 얘네들이 알았다. 네가 그런 권리 가지고 있구나. 우리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을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독점해서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상태 내가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권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절대성을 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나 채권은 특정이냐 특정의 상대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상대권에 해당이 된다. 요 차이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요 차이는 이따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말이요. 요 관계를 이해를 잘 하라. 독점에서 지배를 한다. 그러니 얘가 독점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니네들은 존중하고 침범하지 말거라.
그러면 침범 안 하고 존중하려면 여기로 얘가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나 을에게도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절대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논리학적인 문제라면 이렇게. 좀만 쉬었다가 살펴보죠.